강원도 양구 해발 800m 높이에 자리한 부대의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수혁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이제 단 하루만 더 지나면 2년간의 군 복무가 끝나고 진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정수혁, 특별휴가 나왔다. 행정반에서 들려온 소리에 수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녁 하루 전 특별휴가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부대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전역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운이 좋았나 봅니다. 진짜요? 오늘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빨리 짐 싸고 나가라. 버스 시간 놓치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수혁은 서둘러 개인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어요. 군대에서 모은 적금 통장과 몇 벌의 사복,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그 사진 속에는 양아버지 정춘복, 양어머니 김숙자, 그리고 동생 정아린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4년 전 수혁은 아동시설에서 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2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란 수혁에게 가족이라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정춘복과 김숙자 부부가 입양을 원한다고 했을 때 수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했죠.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친딸인 아린이는 갑자기 나타난 오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다워졌고 수혁도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는 양부모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양아버지 정춘복은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역으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혁은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어머니 김숙자는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이웃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분이셨죠. 버스에 올라타며 수혁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수혁아, 집 정리 좀 하느라 정신없단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꾸나. 수혁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다운 문자였어요. 항상 집 안정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마 아들이 전역해서 온다고 하니까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수혁은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군대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견뎌낸 자신이 대견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늘 퇴근하시면 깜짝 놀라시겠다. 내일 저녁이라고 했는데 오늘 집에 오니까? 수혁은 가족들의 놀란 얼굴을 상상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저녁상을 더 푸짐하게 차려주실 거예요.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수혁의 마음도 점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였어요. 내 방, 내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말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니도 건강 챙겨드려야 하고. 수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이제는 진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이제 26살 어엿한 성인이 된 만큼 가족들에게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탬이 되는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버스는 계속해서 집을 향해 달려갔고 수혁의 마음도 함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수혁은 익숙한 동네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집 앞 골목길, 어릴 적 뛰어놀던 놀이터,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슈퍼 할머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 정말 집이다. 무거운 군용 가방을 메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수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층 끝에 위치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어요. 뭐지? 평소 익숙하게 누르던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여전히 삐삐 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수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바꾸신 건가요? 어머니 문자에서 집 정리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보안 때문에 바꾸신 건가? 수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전혀 모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수혁인데요. 여기 사는. 잠시만요.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건 수혁이 전혀 모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수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혁 씨라고 하셨죠? 세입자세요? 네, 세입자요? 저, 여기 사는 정수혁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여성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여보, 뭔 일이야? 이분이 정수혁 씨라고 하시는데 여기 살았다고 하시네요. 중년 남성은 수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혹시 이전 세입자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집주인이 바뀐 거 모르셨어요? 저희가 이 집 산 지 벌써 한 달 됐는데. 수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뭔 말씀이세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정춘복, 김숙자가 제 부모님이고. 아, 그분들 말씀이시구나. 그분들은 이사 나가셨어요. 저희한테 집을 팔고 말이에요. 수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고요? 그것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 좀 해볼게요. 수혁은 서둘러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어요.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아버지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린의 번호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수혁은 점점 공황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전 집주인 연락처 아시나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중년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부동산 통해서 매매한 거라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살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서류요? 네, 주민등록 등본이나 전세계약서 같은. 수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집에서 살았다는 어떤 증명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주민등록도 부대 주소로 옮겨져 있었고 전세계약서도 아버지 명의였죠. 결국 수혁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아드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현재 등기부등 본상 집주인은 저 부부가 맞습니다. 정춘복, 김숙자 명의는 이미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제 가족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전세계약서라든지 보증금 지급 증명서라든지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들이었는데.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신 아드님이 부모님과 별개의 존재로 취급됩니다. 들어가시기 어려우실 것 같네요.
수혁은 아파트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마치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수혁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든 번호가 사용 중지 상태였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아린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지만 아린은 이미 수혁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왜? 대체 왜 이런 일이? 수혁은 군용 가방을 끌고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26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애초에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수혁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밤새 아파트 계단에서 뜬 눈으로 세운 수혁은 새벽이 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가족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가족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 말이에요. 고객님,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된 상태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수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지요? 언제요? 한 달 전에 계좌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서 전액 출금 후 해지하셨네요. 전액이요? 7천만 원이 다요? 네, 맞습니다. 수혁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7천만 원이면 가족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아무 말도 없이 다 빼갔다는 거였어요. 은행을 나선 수혁은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수혁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아이고, 수혁아. 전역했구나. 그런데 너희 부모님 말이냐?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 어르신들 한 달 전에 이사 나가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 이사 트럭도 안 오고 짐도 별로 안 챙기시더라니. 짐을 안 챙기셨다고요? 응, 가구며 생활용품이며 다 그대로 두고 가시더라. 마치 급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말이야. 인사도 없이 말이지. 수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를 간 게 아니라 도망을 간 거였나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다. 그런데 이사 나가기 전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더라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말이야. 뭔가 좀 험악한 분위기였어.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혁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신이 나온 아동시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랑이 집 아동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수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거기서. 아, 수혁이구나. 잘 있었니? 전역했어?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 일을 당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양부모님이 연락 오신 적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혁아, 너 아직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양부모님이 작년에 입양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셨어. 수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양 철회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너와의 양자 관계를 끊겠다는 거야.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양육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법적으로 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정말 혼자인 건가요? 수혁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비록 법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수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길거리에 주저앉았어요. 오후에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전 주소를 남겨두셨을까 해서요. 정춘복, 김숙자 씨는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셨네요. 그냥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입니다. 직권 말소요? 네, 오랫동안 거주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보통 해외 이민이나 행방불명일 때 그렇게 됩니다. 행방불명. 그 단어가 수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선 수혁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골목길에서 쓰레기 집화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눈에 익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저 박스, 우리 집 박스 아닌가?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자신의 집에서 쓰던 박스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수혁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수혁이 입학 기념 마이너스 진짜 가족이 된 기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써놓고는 이제 와서 버렸다는 건가요? 수혁은 그 사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박스 맨 아래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찢어진 전세계약서 조각들과 함께 아버지의 이력서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녀 정아린 1999년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수혁의 이름은 아예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신용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정춘복 명의의 카드로 부산의 고급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었어요. 결제 날짜는 한 달 전, 바로 집을 팔고 사라진 그 시기였습니다. 수혁은 마지막 희망으로 아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누구세요? 아린아, 나 수혁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고? 아, 수혁 오빠요? 아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만 좀 해요. 이제 가족 아니잖아요. 뭐라고? 부모님이 오빠 입양 철회하신 거 몰라요? 이제 남이에요, 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아린아, 우리가 오래 함께 살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살았다고요? 웃기지 마요. 오빠는 그냥 키워준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24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린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수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4년은 대체 뭐였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수혁은 다시 쓰레기 집화장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박스를 더 자세히 뒤져보니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수혁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 중학교 때 그린 그림들,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수혁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건 수혁이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 어머니도 무리하지 마세요. 아린이도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전역하면 정말 든든한 아들, 오빠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이 편지도 그들에게는 그냥 버릴 쓰레기였던 모양입니다. 박스 밑바닥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춘복의 퇴직금 관련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자 정수영 명의 보증인 설정으로 인한 대출 승인. 수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서류였습니다.
보증인 정수역 신용불량 등록 예정 통지서. 수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보증을 서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더 뒤져보니 전세 사기와 관련된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춘복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연루된 복잡한 거래 내역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거래에 수역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우식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도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수역은 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한우식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보증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정수역 씨? 정춘복 씨 아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 연락처 알고 계세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우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로 하기엔 좀 복잡한 일이라서. 수역은 당장 한우식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허름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우식은 수역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춘복 씨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셨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한우식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전세 사기에 연루되셨어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고. 복잡해요. 전세 사기요? 네, 처음에는 피해자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신 거죠. 수역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 동의로 보증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서명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서명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서류라고 하시면서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수역은 기억이 났습니다. 고3 때 아버지가 내 앞으로 통장 만드는 거라고 하시면서 몇 장의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한 은행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증인 동의서였던 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춘복 씨 일가가 도망간 거예요. 전세 사기로 받은 돈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증인인 당신한테까지 추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역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당신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 한우식은 수역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참고로 부산 쪽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거기서 끊어졌거든요. 수역은 주머니에서 아까 주워온 신용카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건 말씀이시죠?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우리 가족 물건들이랑 함께요. 한우식의 표정이 착잡해졌습니다. 정말 매정하네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다니. 수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라 이용당할 도구였다는 걸 말이에요. 입양도 사랑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역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우식 부동산을 나선 수역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가족도, 집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수혁은 군용 가방을 끌고 무작정 걸었어요. 갈 곳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까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테니까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죽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보증인이 사라지면 적어도 더 이상 피해는 없을 테니까요. 수혁은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공원에는 수혁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만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혁은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26년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동시설에서의 어린 시절, 양부모를 만났을 때의 기쁨, 가족이라고 믿으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군대에서의 인연. 모든 게 의미 없는 일들이었나요? 젊은 친구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바람을 쐬려고? 이 추운 새벽에? 여성은 수혁의 군용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했구나.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있어? 집은? 집이 없어요. 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없다니? 무슨 일인데? 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혁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왜인지 마음이 열렸어요. 가족이 사라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어머, 이 추운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일단 따뜻한 데로 가자. 여성은 수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혁은 거부할 힘도 없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이런 곳에서? 안 돼. 젊은 친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여성은 수혁을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돌봐주시던 시설의 부모님 같았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근처에서 국밥집 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박정순이고, 박정순, 그 이름이 수혁에게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새벽 장 보러 가는 길이었어. 우리 가게 문 일찍 열거든. 그런데 너 같은 애가 여기 있는 게 더 신기하지. 박정수는 수혁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가게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지만 박정순이 불을 켜자 포근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일단 앉아. 뜨거운 거 끓여줄 테니까. 박정수는 서둘러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와 야채에서 나는 냄새가 수혁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제서야 수혁은 자신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먹어. 든든하게 먹고 얘기하자. 뜨거운 국밥이 수혁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수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뜨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였습니다. 어머, 왜 울어? 짜? 내가 간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수혁은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수혁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이제 좀 진정됐으면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수혁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동시설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입양, 그리고 전역 후 겪은 모든 일들까지. 박정수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며 수혁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죽고 싶어요. 정말로. 살아봤자 의미도 없고 빚만 남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박정순이 수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야, 정수혁? 너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너까지 널 버리면 어떡하냐?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그 나쁜 어른들이지. 박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너처럼 착한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지.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럼 남이 해준 밥 먹고 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있나? 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수혁은 박정순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가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안 됩니다. 너무 폐를 끼쳐서. 폐는 무슨 폐야? 가족도 없는 애가 길거리에서 자면 어떡해. 박정수는 가게 안쪽에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수혁은 감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냥 사람 사는 거지 뭐. 그날 밤 수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박정순의 국밥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박정순이 벌써 장국 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혁은 조용히 일어나서 박정순을 도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네? 더 자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수혁은 양파를 썰고 고기를 준비하며 박정순을 도왔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요리 실력이 의외로 도움이 됐어요. 야, 너 요리 제법 하네. 어디서 배웠어? 군대에서요. 조리병은 아니었지만 취사당번 많이 섰거든요. 박정수는 수혁의 손놀림을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해볼래? 급여는 많이 못 주지만 숙식은 해결해 줄 수 있어. 정말요? 수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 인생 제대로 정리해야 해. 그 양부모 놈들 때문에 생긴 문제 말이야. 박정순의 말에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었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혁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손님들도 수혁의 성실한 모습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사장님, 새 직원이네요. 참 성실해 보여요. 네, 우리 수혁이에요. 착한 애거든요. 박정수는 수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수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박정수는 수혁과 함께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우리 수혁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50대 남성 법무사는 수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요.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이루어진 보증이라 무효 주장이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양부모님을 찾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속여서 보증인으로 만든 게 입증되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수혁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부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립탐정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리고 당신이 피해자라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수혁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시설에서 입양 관련 서류를 받아오고 한우식 부동산에서도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 전세 사기 관련 보도가 나온 거였어요.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혁은 숨을 멈추고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 속에는 정춘복과 김숙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피해 규모는 총 2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만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입양한 아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이 수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결백이 증명된 거야. 수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범죄자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되어 안도되기도 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혁 씨죠? 피해자로 조서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수혁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다행히 피해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보증 관련 채무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형사의 말에 수혁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경찰서를 나온 수혁은 박정순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순은 수혁을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새 시작이야.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긴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날 저녁 박정수는 수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혁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건 끝났으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근데 더 큰 꿈도 가져야 해. 너 같은 애가 여기서만 일하기에는 아까워. 박정수는 수혁에게 검정고시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도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우든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해. 수혁은 박정순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 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정수는 수혁의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쪽 공부해 보는 게 어때? 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 같았어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박정순의 국밥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혁은 낮에는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법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혁 씨, 양부모님 재판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요? 네,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음 주에 열립니다.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수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박정수는 수혁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가야 해. 그래야 진짜 끝이 나는 거야. 하지만 사장님,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키워줬다고? 수혁아, 그 사람들은 널 이용한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박정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혁은 마음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지방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양부모님.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피고인석에 앉은 정춘복과 김숙자가 보였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정춘복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김숙자는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혁이 증인석에 앉자 정춘복과 김숙자가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양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일방적으로 철회당했습니다. 보증인 동의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순한 은행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수혁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정춘복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춘복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수혁.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정춘복은 계속 말했어요. 내 전세금? 그래도 우리가 너 키워줬잖아. 그 정도는 됐지. 수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정춘복의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거였습니다. 24년 동안 먹이고 재워준 게 얼마인데 7천만 원도 안 되냐? 김숙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키워주지 않았으면 넌 시설에서 썩었을 거야. 수혁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투자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이용할 도구였던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데 김숙자가 수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혁아, 그래도 우리가 널 키워준 건 맞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요? 수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숙자 씨.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속이고 이용할 이유가 되나요? 우리도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었어. 살기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김숙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춘복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넌 우리 핏줄도 아니잖아. 그 정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핏줄이 아니니까 이제 끝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혁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숙자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 밖에서 수혁은 한우식을 만났습니다. 그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였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우식은 수혁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정춘복 씨가 숨겨둔 돈 일부예요. 피해 회복금으로 배당받을 뿐이에요. 저한테 줄 돈이 있나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혁은 그 돈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양부모가 자신에게서 뺏어간 돈이 조금이나마 돌아온 거였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수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박정순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요. 박정수는 수혁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수혁은 박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회복지사 시험 꼭 합격할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내 이름 제대로 되찾는 거야. 정수혁이라는 이름,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혁이라는 이름은 비록 양부모가 지어준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혁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가 된 기분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수혁은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고 지역 청년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수혁 상담사님, 오늘 새로운 내담자가 오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혁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상담실로 들어온 청년은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혁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민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혁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되자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잘 이해돼요. 정말요? 상담사님도요? 수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상담사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혁은 박정순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민준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수혁은 박정순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혁은 이제 박정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박정순도 수혁을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있었고요. 수고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청년을 만났어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수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보고 수혁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정아린이었거든요. 아린은 수혁을 보더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아린아? 박정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여기 일하세요? 응,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앉아. 뭐 마실래? 수혁은 아린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아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갑자기 아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때 너무 매정하게 굴었죠. 가족 아니라고 하고. 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가 체포된 후에 알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지금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괜찮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오빠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수혁은 놀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눈치챘어요. 부모님이 오빠 명의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리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오빠가 알게 되면 가족이 깨질까봐. 그래서 모른 척 했죠. 수혁은 아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아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니까.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수혁은 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 아닌가. 아린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죄책감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저도 이제 혼자예요. 부모님이 체포된 후에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거든요. 힘들겠구나. 그런데 오빠는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수혁은 박정순을 불러서 아린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 아린이에요. 박정순은 아린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수혁이 동생이구나. 참 예쁘네. 안녕하세요. 아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해도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박정수는 아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가끔 여기 놀러와. 혼자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혁과 아린, 그리고 박정수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린의 질문에 수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야.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개월 후 박정수는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정순 국밥에서 수혁이네 국밥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이름을 왜 바꾸셨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나는 그냥 도와주는 거고. 수혁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니 정말 이곳이 자신의 집 같았어요. 아린도 가끔씩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수혁은 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집도 가족도 잃었지만 나 자신은 지켜냈다. 정수혁이라는 이름을 지킨 것,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수혁이 얻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